굿나잇은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은 이들을 위해 쓰인 박근호 작가의 신작입니다. 단 하루라도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알 거예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지를, 지금의 심란한 마음들이 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책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반가운 밤손님이 되어줍니다. 박근호 작가님의 신작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렀다. 우리 집이 자주 비는 이유도 있었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요리해주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지금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지만 그땐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시간도 넘쳐났기 때문도 크다. 게임이나 연애, 그리고 군대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니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늦게까지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는 게 전부였지만 말이다. 보통 친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오고는 했는데 잘 때가 되면 한 명은 방에서, 두 명은 거실에서 자는 시기였다. 물론 그때도 내가 제일 늦게 자는 사람에 속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자주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했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해서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보단 조용한 곳을 좋아하니 집보다 나은 곳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모두가 잠들고 나만 잠들지 못하던 여느 밤과 똑같은 날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다. 내 옆에서 잠든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면, 아,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밤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잠을 잘 때 나는 온갖 소리와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보단 마음이 편해지는 게 더 크게 다가왔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친구들을 초대했던 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몸이 먼저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한창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그래도 잠 못 드는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땐 정말 괴롭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꿈에 대한 내 재능이 의심스러웠는데 심지어 사랑도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겪었던 큰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만 있었다.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 있으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벽이 조금은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던 생각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난 모든 연애를 할 때 내 연인보다 일찍 잠들어 본 적이 없다. 밤을 새우거나 아프거나 잠깐 졸았던 게 아닌 이상 내가 먼저 자는 일은 없었다.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던 한 명을 빼고는 대부분 내 불면증을 걱정해줬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은 후 다시 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다.
그 사람은 진짜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껴질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만큼은 내 불면증을 진심으로 걱정해줬었다. 문제는 함께 있을 때면 내가 더 먼저 잠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재밌게 TV를 보고 있는데 나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을 잘 때가 많았다. 가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불면증 맞냐고 놀리기도 했었다. 불면증이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은데 혹시 돼지가 아니냐면서. 그때가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날이었다.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껴안고 누워있을 때면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껴안고 있을 때면 그렇게 잠이 잘 왔다. 어쩌면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일지도 모른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밤. 왜 슬프고 아픈 기억은 밤에 더 잘 떠오르는 걸까? 고요하기 때문일까? 낮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까? 밤은 어딘가 모르게 낮보다 서정적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진솔하고 위험한 시간이다. 밤에 유독 감성적으로 변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는 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이야기다.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비슷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자주 하고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밤에는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우울함, 불안감 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짧게나마 나열한 건 당신이 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당신과 나의 밤이 우울하고 슬픈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이 잠 못 드는 밤이면 자기 혐오를 한다. 단어가 조금 강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자기 혐오라고 부른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밤에 스스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보다 미워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싫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내가 싫을 수도 있다. 나도 내가 가끔은 죽일 듯이 미울 때가 있다. 대부분 내가 나를 미워했던 순간은 내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였다.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건 10이었는데 막상 내가 도달한 건 5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나를 가장 미워했었다.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내가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깊은 밤이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런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면서 힘을 내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미운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왜 나에게 기대했을까?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을까? 그런 밤을 몇 번 보내고 깨달은 건 그 누구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제일 잘 됐으면 하니까
또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아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있으니 기대도 하고 실망도 했던 것이다. 나는 또다시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내게 진짜 필요했던 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재능과 잠재력을 의식하던 그 밤에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진 나에게 어떤 말이 필요했던 걸까?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말은 넌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대단해. 대견해. 이런 말들이 아니었다. 그때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 그것 좀 안 되면 어때서? 이 말이 내게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까?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흔히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의 시작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예뻐해주는 거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난 잘할 거야. 난 최고야 라고 스스로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자신을 믿어주는 방법의 시작이 아닐까. 못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 좀 안 되면 어때서? 사주를 보는 사람의 심리.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높은 확률로 대화가 끊기지 않을 만한 주제를 알고 있다. 심지어 그 사이가 서로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투자와 부동산 이야기다.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날 아무도 집에 가지 않을 만큼 이야기가 길어지고는 한다. 전 국민의 공통 대화 주제랄까?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아마도 사주 이야기가 아닐까. 한 번은 지인들과 모여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한 명이 우연히 사주 이야기를 꺼냈는데 여기저기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일산에는 누가 유명하고 압구정 쪽에는 어떤 철학원이 유명하고 나도 한때 사주를 꽤 좋아했던 적이 있다. 물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유명하다는 것을 직접 찾아가 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유료로 결제해서 본 적도 있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작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다. 또 한때는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알려주는 오늘의 운세를 아침마다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적도 있었다. 그때는 당연한 일상이라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주에 빠지게 됐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의견 없이 세상이 던져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각각 그런 삶의 방식을 오래 고수하다 보면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수동적으로 살고 싶어질 때가 있고 세상이 던져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은 자신이 모든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다. 자신이 살았던 삶이 물려서 다른 삶을 소망하게 된달까? 나는
전자의 사람이었으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택을 스스로 내려야만 했다. 물론 그에 따른 장점도 많았지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번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날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을 때쯤부터 나는 사주를 자주 보기 시작했다. 차라리 누가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을 때. 사주나 운세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운을 살펴보면 안정기에 접어드는 좋은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과 연관을 맺는가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잘 관찰해야 가까이 해도 좋을 사람인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니 잘 참고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준 대로 혹은 어떤 텍스트가 말해준 대로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때도 있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옳았던 적도 있었으니까. 실제로도 사주나 오늘의 운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내렸던 적도 있다. 물론 정확했던 적도 있고 터무니없었던 적도 있고 반쯤만 맞는 이야기일 때도 있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오늘의 운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끔은 유료 결제로 사주를 보기도 하면서 혼잣말로 자주 속삭였던 말이 있다. 사람들이 왜 사주를 보는지 알겠다. 왜 오늘의 운세를 보는지도. 보통 운세나 사주를 볼 때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잘못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성향이니 이렇게 하면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사주를 봤던 게 아닐까. 결국 괜찮아진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물론 굴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결국 네가 가고 있는 길의 끝에 가서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이 정답을 내려주지도 않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지만 결국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니까. 실제로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그 말 덕분에 잠깐은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잠깐의 안도감과 결국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 필요해서 사주를 보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것이다. 정답 없는 삶이지만 가끔은 누가 정답처럼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로는 괜찮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맹목적으로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역시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운세를 말해주고 싶다. 다정한 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이나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에 실패해서 사랑이 무서워지겠지만 결국 사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다투고 넘어지고 돌아가고 방황하고 잠깐 길을 잃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닿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람이 무서워지면 제가 졸업한 중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해에 급식소와 도서관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학년마다 반이 2개씩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사람이 더 줄어들어서 학년마다 한 반씩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골 작은 학교라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나이에는 모든 것이 약점이나 치부처럼 느껴지던 때였으니 사람이 적을수록 더 깊게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학교가 흔들릴 것처럼 시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전학생이 올 때였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 전학생이 왔으니 얼마나 관심이 쏠렸는지 모릅니다. 졸업할 때까지 2명의 전학생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상한 건 한 명도 평범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우리보다 2살이나 많은 형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우리보다 1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전학생이 왔는데 그것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니. 학교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소문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2사람은 우리들보다 덩치가 한참 컸으니 그 소문이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나 학교가 끝나고 혼자 있는 전학생을 보면 다가가서 말을 걸고는 했습니다. 덩치가 큰 건 무서웠지만 소문만큼 인상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말을 해야 할지 존댓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만 빼면 괜찮았습니다. 역시나 2사람은 소문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살 많았던 형은 우리에게 자장면을 곧잘 사주기도 했습니다. 말도 얼마나 다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왼손에는 항상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전학 오기 전에 여자친구와 맞춘 커플링이라면서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반지를 빼는 적이 한 번도 없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은 금방 다시 전학을 가는 바람에 더는 추억을 쌓지 못했지만 제 기억 속에는 든든하고 멋진 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다른 전학생 한 명은 멋있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학 때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다락방은 그 친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와 책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소설책에 나올 것 같은 그곳에서 친구는 새벽까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고작 저보다 1살 많았는데 얼마나 어른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따라한다고 새벽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까지 같이 전학을 했고 성실하고 멋있었던 만큼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이 2개밖에 없던 중학교에서 한 학년에 반이 10개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그때처럼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날의 연속입니다. 지금 상태가 건강한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쉽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람과 엮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순간이 또 찾아올 것이고,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건 너무 많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원인은 알 수 없겠지만 사람이 무서워질 때면 사람으로 인해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 합니다. 한번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테니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의 단상. 불면증을 오래 앓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앓는 불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날 피곤하다는 것도, 건강이 상한다는 것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피부가 상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쉽게 잠이 못 드는 날이 반복되다 보면 휴식이어야 하는 잠이 마치 엄청난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쉽게 해낼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오늘은 일찍 잘 수 있을까? 달콤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매일 밤 침대에 눕는 게 고통스러워질 테니까.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뒤에도 늘 변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데 계속 누워있는 거였다. 오래 누워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잠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던 잠이 오래 누워있는다고 올 리가 없었다. 오히려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나른해지기는커녕 머리는 점점 더 각성 상태가 됐다. 조금씩 아침에 가까운 시간이 되면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잠은 오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면서 한숨을 한 번 쉬었다가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들었다. 아니면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뜬금없이 어릴 때 찍은 앨범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몰아봤던 적도 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잠이 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마치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처럼 일찍 잠드는 걸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개운한 기분이었다. 지금은 잠이 오지 않으면 불을 켠다. 아니면 은은한 스탠드를 켜놓고 지금 하고 싶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한다. 그게 휴대폰 속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하나씩 다 보는 것이든 하지 못했던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든 상관없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가만히 누워 정처 없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게 놔두는 것보다 오지 않는 잠을 자려고 두 눈 질끔 감고 있는 것보다
불을 켜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의 단상. 두 번째.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서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사는 하나의 자기 개발을 뜻한다. 예전엔 비슷한 의미로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도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당연히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유행할 때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미라클 모닝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굿나잇 아닌가? 잘 자야 아침에 일어나든 말든 하지. 아침까지 잠 못 드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미라클 모닝을 해야 하는 걸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다. 새벽형 인간은? 미라클 미드나잇은? 왜 그런 말은 없는 거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새벽을 가장 오래 보낸 사람 순위를 뽑아보면 분명 내 이름이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 늦게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새벽의 가장 좋은 점은 고요하다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고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늦은 시간이니 정말 세상이 조용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이기도 하다. 종일 나를 위한 시간을 하나도 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벽만큼은 나를 위해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집에 들어와서 씻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가 끝나 있을 때 오늘 하루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오늘 하루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를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하루를 잘 보냈다는 느낌도 들고 잠도 오는 걸 텐데 종일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느라 나를 돌보지 못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내일 피곤한 걸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새벽이 내 유일한 시간인걸. 유일하게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인걸. 오늘도 늦게 잠들 테지만 새벽만큼은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밤도 그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난 알잖아.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 중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존재는 역시 사람이지 않을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사람만큼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동네의 작은 술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1년도 훌쩍 지났으니 밀린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 친구의 소식은 알고 있었다. 작업실 이사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그 친구가 운영하던 망원동 사옥이 떡하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다른 동네로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그곳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았다.
서비스업을 하던 친구라 코로나가 유독 걱정됐었는데 버티고 또 버티다 문을 닫은 모양이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한 것 같아서 멀리서 응원할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 친구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내 생각은 좀 달랐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냥 잘 안 된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술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버틴다고 계속 버텨봤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더는 운영이 힘들어져서 다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몇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진절머리 날 만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 일을 떠올리는 그 친구의 표정만으로도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어림잡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술 한 잔 따라주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난 알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서울 한복판에 자신의 회사 이름이 달린 건물 2개를 운영하기 전에 정말 사람 3명이 딱 앉을 수 있던 곳에서부터 그 친구를 지켜봤었다. 함께 작업도 자주 하면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오해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최소한 나만큼은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아쉬운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다. 어쩌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 괜찮다는 말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진짜 나쁜 사람인데 오히려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대부분 그런 고통은 사람 사이에서 얻는 고통이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탓하게 되던 그런 날.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하는 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지켜본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아닐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난 그래도 알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다.